오늘의 강의는 부동산의 핵심 지식,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핵심 방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고를 때 우량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거, 좋은 부동산, 부동산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우량 부동산 고르는 핵심 방법 10가지 중에 첫 번째, 수요가 풍부한 부동산이 현금화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은 그 도시지역, 즉 도시지역에 직장이 많죠. 그래서 핵심은 사람이 모이는 건데 부동산이 오르고 그런 어떤 기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직업이 많아야 되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 주거시설, 특히 주거하는 지역, 가까운 지역이 황금석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그 직장이 보통 많은 곳은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 부동산의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이 황금성이 좋다. 위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중교통, 교육 환경,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중교통도 뒤에도 나오고요.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유명 브랜드 학원이나 유명 학교가 있는 곳에 부동산 가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짚어가야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유명 대형 학원이나 브랜드 있는 학원이나 유명 학교가 있는 곳을 그런 곳을 보시고, 그리고 그런 데가 세워지는 곳이나 그런 학원이나 학교가 지금 계획적으로 잡혀 있는 곳에 신설로 되는데 그런 데를 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부동산을 골라라. 그 말은 강북 쪽에는 500세대, 강남은 300세대, 택지개발 신도시지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이상이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많고 어느 정도 그 인구, 이것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상권이 형성되고 또 부동산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표현이 되는 그런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 있는 데서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속형 부동산을 골라라. 이 말은 보통 지금 계속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가족이 대형 가족에서 소형 가족으로 바뀌어가고 중소형 면적, 그리고 남향 설계, 특히 판상형 구조,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구조를 말했을 때 판상형, 이 성냥갑 같은 모양이죠.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맞동풍이 불고 쾌적한 공기순환이 되는 형상이죠. 그래서 보통 타워형보다는 판상형 구조를 보통 선호하기, 물론 사람이 선호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열 손실도 훨씬 적어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알파룸 4배로 된 데를 보통 선호하고, 물론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우선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판상형하고 타워형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따로 강의에도 올릴 예정이기도 한데, 보통 2000년도 이전에 전통 판상형은 동을 일자로 딱 나란히 놓았죠. 그 2000년
또 이전에는 그랬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서 유행했던 것은 타워형이었죠. 뭐 일자로 동을 만들고 약간 비스듬한 형태로, 물론 이런 것도 관련 검색 사이트에 치시면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방향을 좀 틀어서 나오는 게 타워형이었고요. 그리고 판상 2010년도엔 이후에는 판상형하고 타워형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졌던 게 많았죠.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경우는 장점이 독특한 평면 구조 설계 가능하고요. 미관이 우수하죠. 그리고 동향, 서향, 남향, 남동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건설이 가능하고요. 판상형 같은 경우의 장점은 정가구 남향 배치가 가능하고, 남북으로 창을 만들어서 통풍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건축비가 타워형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남향으로 배치하기가 쉬워서 햇빛도 잘 들죠. 그런데 단점을 보시면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정가구 배치가 어렵고요. 앞뒤면에 발코니 설치가 어려워서 통풍이 상대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판상형에 비해서 분양가가 또 비싸고요. 타워형이. 그리고 판상형 같은 경우는 단조로운 건물 외관에 조망권이 좀 확보가 되는 편이고요. 동간 거리에서 일조권이 크게 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점, 단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단지 내 소음이나 환기도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환기를 또 잘 되게 구조로 많이 빼긴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참고사항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알파룸이라고, 보통 우리가 실속형 부동산을 고를 때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알파룸을 설명할 때는 보통 이제 알파룸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일반적으로는 어떤 저장 창고죠. 그러니까 짜투리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어, 좀 활용을 해가지고, 특히 아파트 평면 설계상 남는 내부 짜투리 공간을 일종의 서비스 면적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보통 활용하는 건데, 어, 방과 방 사이, 거실과 방 사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룸은 예전에는 뭐 창고나 수납 공간의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서재, 뭐 침실, 드레스룸, 그 사용 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알파룸하고 비슷한 게 팬트리라고 그러죠. 이는 원래 식료품 보관하는 작은 방 가리키는 건데, 특히 여기서는 팬트리 통상 주방 옆에 위치해 가지고 식용품이나 주방식기 등의 보관 용도로 많이 사용을 됐었는데, 최근에는 식료품 외에 다른 물건도 수납하는 창고 용도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파룸이나 팬트리, 그런 용어나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란 말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베이가 2베이, 3베이, 뭐 4베이 이렇게 다들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마다 그 선호하는 베이가 다 있지만은, 보통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을 우선은 보실 때 본인이 보통은 4베이가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4베이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여러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베이란 말 자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방을 생각하면 쉽게 의미가 와닿을 수 있는데, 베란다 쪽에 볕이 드는 공간의 개수, 볕이 드는 공간의 개수에 따라서 3배, 4배로 보통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공간의 개수는 거실을 포함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볕이 든다는 것은 조망, 뭐 일조량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3배인지 4배인지 이렇게 많이 보십니다. 뭐 2배인도 있긴 하죠. 2배 같은 경우는 거실 옆에 방이 하나만 붙어 있는 구조가 보통 2배이라고 하고요.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막히지 않아서 시야가 좀 트이는 장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3베이, 4베이 정도로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3베이 같은 경우에는 3베이 장점은 보시면은 좀 베란다 쪽에 거실 옆에 방 두 개가 보통 붙어 있는 게 3베이고요. 그 안정적이고 좀 실용적인 공간으로 좀 분배가 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선호도도 좀 높죠. 3배이나 4배 전체 다. 그리고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조량과 조망권이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어서 공간도 좀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세 개의 방이 다 떨어져 있어서 사생활 보호에도 뭐 좀 신경을 쓴다 그러면 좋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방 하나에 가려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의 첫인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4베이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함께 방 3개가 전부 베란다를 향하고 있는 게 통상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 형태를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에서 가든 조망과 밝은 빛을 보통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고요. 빛이 잘 들면 겨울에는 난방비가 그만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분위기도 훨씬 더 밝고 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형 구조다 보니까 서비스 면적도 좀 넓어 보이고 활용을 잘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도 좀 넓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평수가 4배가 거의 4배입니다.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이죠. 근데 이제 4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창문이 방과 거실에 쪽이 좀 치우쳐 있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통기가 뭐 잘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어,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좀 공동생활 공간의 개념이라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나 4베이는 그래도 뭐 제일 평소가 넓거나 아니면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4베이가 제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속권 부동산 고를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하면 환경성이 당연하죠. 개발 호재가 따라서 수년간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환경성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인구가 증가한 계획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급이 좋고 희소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휴양지나 아니면 도심지에 보통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죠. 펜트하우스나 뭐 매머드급 희소성 부동산들 그에 해당 지역 타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희소성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도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좋은 우량 부동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업무 시설이나 대학가의 밀집 지역이 임대에도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황금성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되죠. 그리고 보통 부동산이 업무 시설이나 대학가에 밀집된 지역에 임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셔도 당연히 우량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침체를 하더라도 도심지,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물건이 좋게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 광교, 뭐 동탄, 신도시, 뭐 다 신도시죠. 그래서 도심지, 뭐 다산 신도시, 김포, 파주, 뭐 김포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뭐 혁신도시나 뭐 세종시, 그 서울의 인구 좀 분할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가 좀 더 안전하고 우량 물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여기해야 될 게 도로교통, 교통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 예정지나 지하철 노선 예정지를 노리시면 됩니다. 지하철 예전에 9호선 개통 후에 가양역 인근의 강나루 2차 현대아파트 값이 급상승했죠. 2016년에 상반기 신분당선 영장구간 1단계 정자에서 광주 신도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하철 4호선 안양 동안구, 지하철 1호선, 7호선 지나는 부천 원미구 2023년 말에 KTX, GTX A 노선 개통이 되면 삼성역 중심의 광역 교통망이 형성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1일 유동구가 130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 6개 노선이 운영이 되면 뭐 2호선, 9호선, 분당선, KTX, GTX-A, 신호선 등등 뭐 이런 이게 지금 서울 지역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쪽도 도로교통 예정지나 지하철 노선 예정지를 저희가 보통 지금 제5차 국토 종합계획을 보시면 지금 5차까지 왔는데 그런 것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량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한 개이고, 특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현금을 다 주고 사시는 분은 그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잖아요. 자기 자산에 대해서 현금 유동성 및 노후 미래 계획에 맞춰서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부동산만 계속 사고 이자 감당도 안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다가 자기가 수입원이라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부동산만 사서 이 어떤 수입을 내려 그러면 위험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메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고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그런 구조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이 부동산을 고를 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10가지 정도 말씀드렸고요. 뭐 이 외에도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좋은 부동산 고르는 핵심 방법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